수년 동안 제3제국은 수천 명의 여성과 수감자를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개인적인 과잉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들판에서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성은 통제, 처벌, 그리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고 기소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체 착취는 정확한 방법, 직접적인 명령, 그리고 명확한 위계 질서를 통해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침묵했고 다른 범죄들은 공식 기록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 전쟁 후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무시되었는가? 어떤 메커니즘이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목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인정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가? 나치 지도자들, 제국 최고위층의 가장 어두운 성적 비밀. 나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성범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맨 위층에서부터 자행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조카딸 앙겔라 마리아 라우발 켈리과 2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복 누이의 딸이었습니다. 1929년 그녀는 20살의 나이에 뮌헨에 있는 히틀러의 개인 아파트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미래의 독재자는 40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켈리의 삶은 삼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그녀가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서신을 통제하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학 공부 계획을 거부하고 그녀의 옷차림, 몸,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감독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켈리는 가슴에 총을 맞은 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무기는 발터 PP였으며 히틀러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7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서류에는 그녀의 얼굴과 몸통에 최근 멍이 들었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NSDAP의 전 구성원이자 히틀러의 정치적 라이벌인 오토 슈트라서는 총통이 조카딸에게 비열한 성적 행위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은 독일에서 검열되었고 이를 게재한 외국 신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은 켈리가 호의 없이는 아파트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고 그녀의 전화 통화와 방문객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바이에른 경찰이 유출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은 사망 며칠 전에 아파트를 떠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급히 화장되었습니다. 독립적인 부검은 허용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히틀러는 그녀의 방을 성지로 보존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집에 그녀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바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다른 여자와 함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그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마그다 괴벨스와 결혼하여 6자녀를 두었고 계약, 혜택 그리고 보호를 조건으로 독일 영화 배우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사례는 체코 여배우 리다 바로바로. 그는 1936년에 그녀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웨스에스 미쿡 정보기관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괴벨스는 자신의 사무실을 제국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성들은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로바는 전쟁 후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괴벨스 측근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고 스캔들이 히틀러의 사무실에 전해지자 히틀러의 명령으로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게슈타포 요원들이 밤낮으로 그녀를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녀의 경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괴벨스는 총통의 명령에 따라 화해를 가장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연합군 정보 파일에는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브리짓 호르니와 크리스티나 쇠데르바움 등이 선전부 내부에서 성적 강압의 희생자로 보고되었습니다. 괴벨스의 개인 비서 브룬힐데 폼젤은 영국 신문관들에게 행정부로 위장한 사창가였습니다. 교대로 운영되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비서이자 당 총리실장이었던 마르틴 보르만은 독자적인 내부 인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젊은 여성 서기들은 그와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승진, 혜택 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거나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을 경우 베를린에서 추방되거나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추방되었습니다. 1946년 신문을 받은 한 전직 비서는 보르만과의 사적인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엘은 탈나치와 재판소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여성이 보르만의 구애를 거부하거나 그와의 강제적인 관계를 끊은 후 관료적인 구실로 부서를 옮겨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고 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없습니다. 베를린 본부는 강압적인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출입이 통제된 방들을 봉쇄했습니다. 여러 영국 방첩 보고서에는 야간 방문, 보상 행위 또는 내부 충성 절차와 같은 도청 행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히틀러는 부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괴벨스와 보르만은 정권 말기까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여성 내부 고발자는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체포되었고 다른 이들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무부 행정관 한 명이 국회의사당 내 성폭력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청한 후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선전센터에서 성관계는 권력 메커니즘의 일부였다. 여배우들은 복종의 대가로 특혜, 여권, 식량, 의류, 백신 접종을 제공받았다. 괴벨스 감독 하에 문화부는 신뢰받는 협력자의 내부 명단을 관리했다. 이 용어는 사회적 혜택을 대가로 정권 인사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동의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영국 MI6의 부분 조사 결과 1942년 영화 계약서 여러 건에 수혜자가 서명하지 않은 이용 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약서는 레터헤드 없이 타이핑된 문서였으며 정부 부처 지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옆에는 신체적 특징과 연령이 적힌 목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는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제국 내에서는 위계적 관계가 협상 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소속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고위 관직의 보조나 통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공식적인 기록 없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사보타주, 간첩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고발당했습니다. 일부는 강제 노역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괴벨스는 이러한 기사들을 억압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전면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통제망에는 신문, 라디오 방송국, 극장, 그리고 제작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모든 소문은 은폐되었습니다. 제국 요원들은 전화를 도청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뉴스룸을 폐쇄했습니다. 목표는 최고위층의 권력 남용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SS의 행정부서들도 유사한 관행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종 및 정착부에서는 여러 여성 직원들이 비번 업무 시간에 고위 장교들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식적인 불만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파일은 매주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되었습니다. 나치 지도자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제외되었습니다.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에 우선순위가 집중되었습니다. 여성, 민간인, 행정관 또는 예술가와의 관계를 언급한 파일은 봉쇄되었습니다. 구조가 그것을 허용했고 권력이 그것을 보장했으며 처벌은 전면적으로 면제되었다. 강제 수용소, 제3제국의 지옥 같은 매음굴. 나치 강제 수용소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도구화는 수용소 내 매춘굴 설치와 함께 특히 왜곡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자발적인 교환을 위한 공간이기는커녕 선별된 수감자들을 분류하고 착취한 후 질병에 걸리거나 임신하게 되면 버려지는 제도화된 성노예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계획은 1942년에 공식화되었으며 마우트하우젠, 다하우, 부엠발트와 같은 시설에서 19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례가 있습니다.
SS 제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부역 죄수들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이라는 공식 명목으로 이를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들은 보상, 감시, 처벌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며 인종과 권력 기준에 기반한 성적 위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뉘른베르크 법원의 소송 기록, 특히 SS 재정 관리자였던 오스발트 폴에 대한 소송 기록은 1942년 삼몰 히물러가 직접 매춘구를 설립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수용소 감독관 리하르트 글릭스가 서명한 이 지시는 각 시설에 특별한 공로를 가진 수감자, 주로 카포와 정보원만을 위한 면회소를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범 수용소는 마우트하우젠에 설립되었고 이후 부엔발트, 아우슈비츠, 다하우, 작센하우젠, 로이엔감의 플로셈비르크와 같은 더 큰 수용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정치범,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금된 자 또는 이전에 수감되었던 매춘부 중에서 모집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역량 개선, 일부 감형 또는 덜 가혹한 환경이 약속되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진정한 운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송된 후 그들은 임상검사, 예방적 격리, 그리고 협박, 굴욕,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창가는 슈탐라거 구역 24번 블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연구자 로버트 존머가 그의 저서 The Caged Bordel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수용소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무장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으며 미리 선정된 고객에게는 엄격한 개방 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면회소는 끊임없는 감시해 운영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룻밤에 최대 10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져야 했고 그 간격은 겨우 15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수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경비원의 감독해 이루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일반 수감자가 아니라 수용소 행정부에 협조하는 카포, 정보원 또는 범죄자들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래는 무자비했습니다. 수감자는 동료를 고발하거나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사창가에 접근했습니다. 여성들은 더 나은 식량이나 거처에 대한 모호한 약속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저항하는 자는 처벌받거나 즉시 교체되었습니다. 성병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엔발트의 건강 기록에 따르면 사창가에 배정된 여성의 약 3분의 1이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매독이나 임질에 걸렸습니다. 일부는 실험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이들 중 여러 명을 동의 없는 불임 시술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 생존자 완다 폴타프스카는 다른 수용소의 사창가로 보내진 동료 수감자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소녀들은 사라졌고 돌아왔을 때 혹시 돌아왔더라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헤르타 라이파이크와 헬레나 헤기에르와 같은 다른 전직 수감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사창가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그중 일부는 겨우 16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마우트하우젠 사창가로 이송된 마리안 그룬탈 사건은 다하우 법원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고된 노동, 조직적인 학대, 강제 임신, 그리고 끊임없는 처형 위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제도화된 성노예라는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플로셈비르크에서 그 구역을 담당했던 카포는 여성들이 수용소 간에 교환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처벌로 팔리거나 이송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의학 실험구역으로 보내지거나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인종적 순수성에 기반한 성윤리를 공적으로 장려했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몸을 지배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불순하다는 이유로 사창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창가 출입은 아리아인 수감자나 독일 혈통을 가진 자에게만 제한되어 체제의 인종적 측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러한 사창가의 생존자 중 다수는 두려움, 수치심, 또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홀로코스트 역사학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로버트 존머나 라펜스브리크 재단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나치의 이러한 공포의 측면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국 법원은 성노예 범죄를 인정했지만 사창가를 항상 형량에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마우트하우젠과 다우 같은 재판에서만 사창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기념 명판에는 체제에 이용당한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제도적 인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치 사창가 네트워크는 일화적인 차원을 넘어 정권 최고위층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제3제국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함으로써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통제, 처벌, 착취 장치 중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은 체계적인 성폭력을 겪었고 역사적으로는 침묵당했지만 이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학실험, 실험실에서의 성적 훼손. 나치 치하에서 의학의 왜곡은 강제 수용소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잔혹함에 이르렀습니다. 전통적으로 생명 유지에 중점을 두었던 의학은 고문, 지배, 그리고 말살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 중 하나는 수천 명의 여성, 그리고 일부 남성을 대상으로 자행된 성적 실험과 생식기 절제입니다. 특히 라펜스브리크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나치 세계관은 인간 유기체를 국가에 봉사하는 생명 정치적 재산으로 여겼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생식 능력은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힘러와 그의 동료들에게 여성 생식 시스템은 하나의 작전 영역이었다. 열등한 민족의 여성은 불임 수술을 받거나 제거되어야 했고 인종적 가치를 지닌 여성은 생식 능력을 극대화해야 했다. 성실험은 이러한 생명 정치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여성 전용 수용소인 라펜스브리크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같은 곳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수감자들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여 불임 시술을 개발하고 성병의 영향을 연구하고 생식기 손상을 가하고 생식 능력을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1946년에서 1947년 사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의사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이 재판에서 23명의 의료 전문가가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90km 떨어진 라펜스브리크는 제국의 주요 여성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기이한 의학 실험들이 자행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에 수십 명의 수감자가 인구 조절과 대량 불임 수술을 위한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를 게브하르트, 프리츠 피셔, 그리고 헤르타 오버호이저,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유일한 여성 의사들은 생식기 절제, 자궁 내 세균 접종, 마취 없이 질 절개, 그리고 궤저와 설포나미드를 이용한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표면적으로는 전투 부상병들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외과적 박멸 실험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주로 폴란드 정치범들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그중 다수는 교육받은 가톨릭 가정 출신이었다. 폴란드 토끼들, 카닌헨로 알려진 이 수감자들은 절단, 자해, 생식기 화상 등의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나중에 안락사되어 부검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검증받았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는 생식기 절제와 성적 실험이 산업적 규모로 자행되었습니다. 나치의 등장 이전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10번 구역을 지휘하며 인종적으로 열등한 집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량 불임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클라우버그는 화학적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자궁경부에 부식성 화합물을 주입하고 난소를 방사선에 직접 노출시키고 마취 없이 난관 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영구 불임 상태에 놓였고 많은 여성이 폐혈증, 뇌출혈 또는 전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해방 후 소련군이 회수한 진료 기록에서 소름 끼치는 내용의 진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52번 환자 난소 완전 파괴, 불임 수술 완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식 능력 파괴였습니다. 클라우베르크와 함께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남성 생식기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여 심각한 화상, 고환 괴사, 그리고 사실상의 거세를 유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생식 중화라고 불리는 연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주로 유대인과 로마인이었습니다. 나치 의사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수십 명의 생존자들이 이러한 잔혹 행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폴란드 여성 야드비가 지도는
자신의 다리에 박테리아를 주입하여 궤절을 유발한 후 마취 없이 부인과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에 수감되었던 안나 폴레루스는 화학적 불임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헬레나 헤기어는 소련 조사관들에게 아우슈비츠 10번 구역에서 겪었던 강제 부인과 검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경비원들 앞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당했고 살균되지 않은 기구를 몸에 삽입당했으며 저항하려 하자 구타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간이 아닌 실험실 표본처럼 취급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해방 후 소련 의료팀이 작성한 법의학 보고서는 생식기 절단, 내상, 유도 감염, 그리고 부인과 수술이 완료되지 않은 시체 등 수많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생성했습니다. 절단된 생식기 사진, 수술 흉터, 압수된 의료기구,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간주되는 임상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클라우베르크에 대한 소송 기록에는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방법의 효율성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수백만 명을 불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베르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제국의 인종 정책에 기여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전쟁 후 이러한 실험의 많은 희생자들은 지원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다른 이들은 낙인 찍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식적인 기록에서 이러한 특정 형태의 의료적 성폭력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로버트 제이 리프턴, 웬디 로어, 폴 와인들링과 같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새천년이 되어서야 수용소 내 성적 절단에 대한 연구가 나치 집단 학살의 특정 범죄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에 대한 인식은 더디고 단편적이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와 아우슈비츠에서 자행된 성적 실험과 생식기 절제 범죄는 전쟁의 우연이나 고립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3제국의 생물학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이비 과학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의학은 고문 도구가 되었고 생식기관은 외과적 절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이 희생자들은 나치의 테러가 어떻게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체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부전선, 나치의 전쟁 무기로서의 대량 강간. 동유럽에서 독일의 군사력 확장은 단순한 영토 정복을 넘어 문화적, 민족적, 도덕적 말살의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폭력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 SS가 폴란드, 소련, 발칸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대량 성폭행이라는 체계적인 양상이 수반되었고 이는 학살, 강제 추방, 집단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 정규군은 홀로코스트라는 가장 악명 높은 범죄와 무관하게 오로지 SS 친위대의 소행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특수부대와 국방군 웨르마흐트의 상당 부분이 집단 강간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나치 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저항 세력을 처벌하며 병사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략적 요소였습니다. 1939년 9월 1일 시작된 폴란드 침공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의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점령 초기부터 정규군과 아인자츠그루펜 특전단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학살을 자행했고 폴란드 여성과 유대인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자행했습니다. 1944년부터 1947년까지 편찬된 폴란드 내 독일 범죄조사 중앙위원회 기록보관소에는 초기 공세 당시 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 200여 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폭행이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자행되었는데 이는 집단 처벌과 공개적인 굴욕의 수단이었습니다. 라돔스코, 루블린, 크라쿠프와 같은 도시에서는 군 병력이 집이나 유대교 회당에 침입하여 젊은 여성들을 분리하여 징발된 건물로 끌고 가서 조직적으로 강간했습니다.
역사학자 얀티 그로스는 이러한 공격이 특히 행정 체계가 부족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었던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심화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피부에 십자가가 새겨진 낙인을 찍히고 파르티잔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리아인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치에서는 점령 정부가 폴란드 여성들이 독일군과 경찰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폐쇄된 수용소를 설치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상대로 시작된 바르바로사 작전은 당시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이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잔혹함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동안 독일군은 조직적인 강간을 포함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적대적이거나 파르티잔 저항에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소련 NKVD 파일과 전쟁범죄위원회에서 수집한 증언은 키이우, 비첵스크, 민스크, 지토미르를 비롯한 수백 개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평화 유지 작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2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은 처형되기 전 가족들 앞에서 빈번하게 강간당했습니다. 1943년 소련 정부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코로스텐에서 독일 국방군 병사들이 여성 40명을 마구간에 감금하고 3일 연속 강간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모두 살해되고 화형당했습니다. 벨라루스의 한 마을 주민들은 독일 장교들이 여성들을 강간한 후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역사학자 웬디 로어는 저서 히틀러의 분노, Hitler's Furies에서 독일 여성 보조 요원들이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거나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수집했습니다. 지토미르에 주둔했던 한 SS 간호사는 군인들이 임산부들을 강간한 후 처형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일 점령군은 특히 격렬한 당파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 모두 집단 강간을 처벌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보복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942년 4월 크라구에바츠에 대한 게릴라 공격 이후 독일군은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처형하고 구금된 여성 거의 대부분을 성폭행했습니다. 파울 바더 장군은 이러한 조치를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1946년 버그라드 법원 소송 절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십자사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치군은 크로아티아, 우스타샤와 같은 지역 민병대와 자주 협력했으며 이들 역시 세르비아와 유대인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강간을 자행했습니다. 몬테네그로와 마케도니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여성들은 강간당한 후 추방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젊은 여성들을 선발하여 몇 주 동안 성노예로 사용한 후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자발적인 행위였다는 통념과는 달리 독일 국방군 중급 및 고위 지휘관들이 이러한 공격에 관용을 베풀었고 특정 맥락에서는 계획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영국 정보국 MI6 기록 보관소에는 독일군 서신을 도청한 내용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은 복무 중 일상적인 위반 행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영국 정보 파일에서 발견된 1942년자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러시아 여성 2명을 선정했습니다. 중위님께서 처형 전에 그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허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는 소련 방첩 보고서와 생존자들의 선서 진술과 함께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그러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기록했지만 성폭행은 반인륜 범죄와 같은 더 광범위한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하우나 버그라드에서 열린 재판과 같은 특정 재판에서만 집단 강간이 별도의 범죄로 명시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전쟁 후 독일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낙인, 사회적 수치심, 그리고 그로 인한 상황 강제임신 지역사회의 부인은 이러한 범죄가 역사적으로 가려지는 데 일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사학은 주로 유대인 학살과 강제 수용소에 초점을 맞추었고, 농촌 지역 최전선 또는 도시 작전 중 자행된 성폭력은 외면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비르기트 베크, 레지나 뮤일호이저, 노먼 나이마크와 같은 연구자들이 나치 테러의 이러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성폭행은 통제되지 않는 병사들에 기인한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과잉 남성성에 기반한 전쟁 문화의 일부였으며 국가사회주의 기구가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것이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자행된 고의적인 잔혹 행위는 여성의 몸을 전쟁 전리품, 처벌의 도구, 그리고 집단적 사기 저하의 메커니즘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레벤스볼은 범죄의 아이들과 제국의 생식공학, 국가사회주의 이념은 생물학과 인간 생식을 군사화합니다. 신체, 특히 여성의 몸은 인구 통계학적, 인종적 공학의 도구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레벤스볼은 생명의 원천 프로그램을 통해 아리아인 인구를 늘리고 독일 사회를 유전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선택적 출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계획은 독일 사회의 영역을 훨씬 넘어 점령지에서 미성년자를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나치 통치에서 여성을 생식적으로 착취하고 계획된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괄했습니다. 1935년 12월 12일 하인리히 힘러에 의해 제정된 레벤스볼은 프로그램은 친위대 SS의 전문 부서로 설립되었으며 인종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사회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념적 양육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본부는 뮌헨에 위치했으며 인종 및 정착본부 루샤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습니다. 초기 형태였던 레벤스보르는 SS 대원에 의해 임신된 독일계 미혼모들에게 재정 지원, 산부인과 진료, 그리고 재량권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팽창주의적 생명 정치의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레벤스볼은 시설이라고 불리는 전문 산부인과 센터가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나치에 지배해 있던 다른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산부인과 병동, 세뇌시설, 그리고 인종분류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제국의 영토 확장과 함께 이 계획은 또 다른 측면을 포함했습니다. 바로 점령 지역에서 인종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들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발칸 국가에서 특수 친위대 SS 부대는 아리아인 원형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 밝은 머리카락, 푸른 눈, 노르딕, 피부색을 가진 미성년자들을 찾아내 친가족으로부터 영구히 분리했습니다. 제국보안국 RSHA 보고서에 따르면 2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 미성년자들이 집에서 끌려나와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정체성 변화, 레벤스볼은 수용소에서의 재교육 또는 나치당 관련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독일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후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재분류될 경우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단순히 등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파일 중 하나는 우치우치, 분류 수용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인종 기준에 따라 분류된 후 독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신체 측정 사진, 두개골 측정, 그리고 아이들의 유전적 잠재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아동 인신매매 사례 중 하나입니다. 레벤스볼은 시스템은 점령지에서 여성에 대한 생식적 착취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약 1만 2천 명의 여성이 독일군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부 사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지만 다른 많은 사례에서는 명백히 강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청소년이거나 군사 통제 하에 있거나 점령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우크라이나, 특히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레벤스볼은 출산이 독일 국방군이나 친위대 SS 소속 군인들의 성폭행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납치되거나 군사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은 인종적 특성에 따라 선발된 군인들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임신 결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는 레벤스보른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낙태가 이루어지거나 아이가 살해되었습니다. 국제적 십자사와 동맹 정보기관 대표단이 수집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크라쿠프, 오슬로 인근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이 매주 임신 검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자동으로 레벤스보른 시스템으로 이송되었고, 산모는 다시는 아이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레벤스보른 센터에서는 제국 보건 규정에 따라 설계된 시설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SS 소속이었고, 모든 출산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산모는 아이가 입양될 경우 향후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1936년에서 1945년 사이에 최소 30개의 레벤스보른 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에는 슈타인 회링, 회노르스트, 콜로브제크와 같은 상징적인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시설은 비록 소박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각각에게 혈액검사, 프로필 사진, 홍채 검사, 그리고 철저한 인체 측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산부, 특히 청소년이거나 성적 강압의 피해자들은 게르만 민족주의 프로젝트 내에서 자신들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 세뇌당했습니다. 저항하는 여성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들은 인종평가를 거친 후 정권과 이념적으로 일치하는 독일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전쟁 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정체성과 법적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출신지를 알지 못했거나 납치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일부는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본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독일 입양 가정에 남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소위 전쟁 아동 또는 레벤스본 아동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반역자의 자식으로 여겨지며 오랫동안 낙인 찍혔습니다. 일부는 의학적 또는 법적 근거 없이 정신병원이나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아이들은 제도적 침묵, 사회적 수치심, 그리고 방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레벤스본 아이들, 레벤스본 칠드런 단체가 결성되어 기밀문서 열람과 기관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에른스트 로사 인종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불임 수술을 받고 처형된 로마 미성년자 아니프리트 린스타드, 노르웨이인 어머니와 독일군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ABBA 멤버와 같은 사례는 유럽 역사에 침묵했던 이 장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뉘른베르크에서 부분적으로 기소되었지만 특정 범죄가 아니라 정권의 전반적인 인종정책의 일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행정 담당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나치의 패배 후에도 운영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파일이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점령군과의 연루로 박해받은 여성들과 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독일은 일부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접근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왔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인정과 도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인간 생식을 통제하려는 나치 프로젝트의 가장 조직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주변적인 계획이 아니라 유럽의 생물학적 미래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적 비전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복당한 여성에 대한 생식적 착취와 수천 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를 통해 히틀러 정권은 사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물학적 종을 재정의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책의 여파는 여전히 자신의 기원, 가족사, 그리고 출생의 진실을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정체성 추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 가해자, 나치 체제의 성범죄자. 제3제국의 권력구조 내에서 여성의 강제 수용소 행정 참여는 광범위하고 실제적이었습니다. 히틀러, 힘러, 괴벨스, 하이드리히 등 정권과 흔히 연관되는 남성의 이름 외에도
수천 명의 독일 여성이 억압적인 시스템 내에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행정이나 지원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우 다른 수감자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포함한 강압적인 관행의 실행에 참여했습니다. 라펜스브리크 여성 전용 시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마이다네크와 같은 수용소에서는 아우프세헤린넨, 아우프세헤린넨 으로 지정된 여성들이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강제 노동을 조율하고 징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SS에 의해 직접 모집되었고 어떤 여성들은 직업 보장과 복리 후생을 제공하는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 모집되었습니다. 동시에 동료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대가로 특권을 부여받은 수감자 중에서 선발된 카포트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라펜스브리크에는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13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등록되었습니다. 행정부는 교대 근무를 하며 신체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수십 명의 간수를 두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 도로테아 빈츠, 헤르타 보테와 같은 이러한 에웁세 헤린넨 중 일부는 성적 학대와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법원 기록과 생존자들의 선서 진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고된 관행에는 신체 강제 노출, 의학적 정당성 없는 생식기 검사, 수감자를 SS 장교에게 배정, 성적 복종과 관련된 처벌 등이 포함됩니다. 함부르크 재판 1946-1948 기간 동안 수집된 다양한 증언들은 여성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집단 앞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의료 지원 없이 은밀한 신체 검사를 했으며 의사나 수용소 관리팀 구성원에 의한 성폭행이 자행되는 의료 또는 행정부서로 이송될 수감자 선별 과정에 참여했던 일화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항상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및 참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다 슈치지엘스카의 증언은 그녀가 어떻게 아우프세헤린에 의해 의무실로 이송되어 부인과 재교육을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진술에서 적절한 의료기구나 임상적 정당성 없이 침습적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도로테아 빈츠가 수용소 직원들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데려갈 젊은 여성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호위병으로 활용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구분된 구역을 가진 혼성 수용소인 마이다네크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로 폴란드와 소련 출신의 정치범들은 특정 카포들이 행정부와 수감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그들은 수감자들을 SS 장교들이 점유하는 감방으로 이송하는 것을 도왔고 그곳에서 강제적인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소련 전범위원회의 신문을 받은 레지나 시에라즈카는 일부 여성들이 야간 이송을 조직하고 누구에게 추가 식량이나 휴식을 제공할지 결정했으며 항상 복종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이다네크에서 발견된 SS 행정문서에는 여성 교도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수감자와의 과도한 접촉을 이유로 내부 제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완고거법은 감독 보고서에 나타나며 이전이나 일시 해고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이후 진술을 대조 검토해보면 일부 교도관과 수감자 간의 관계에는 일반적으로 보호, 보상, 처벌의 관계로 위장된 성적 요소가 포함된 강압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마 그레제 사건은 그녀가 배정되었던 여러 수용소에서 누적된 수많은 민원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그녀는 19세에 강제 수용소에 입소하여 라펜스브리크,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겐 벨젠에서 아우프세헤린으로 복무했습니다. 1945년 알위네부르크 재판에서 생존자들은 그녀가 의학실험, 생식기 채찍질 대상 수감자 선발, 그리고 아우슈비츠 10번지 의료진에게 수감자를 인계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된 증언 중 하나는 올가 랭겔의 증언으로 그레세가 실험적인 산부인과 시술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검사나 수술을 위해 선정된 여성들의 명단을 관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다른 증인들은 그레세가 진료 요청 없이 의료시설에 배정한 후 마취 없이 산부인과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기소된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기소는 사형 집행 참여, 신체적 학대 또는 중과실에 집중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성행위는 독립적인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종종 비인도적 대우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포괄되었습니다. 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들 여성 중 다수는 수용소 절차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종종 자신의 행동을 명령에 따른 것이거나 내부 절차의 일부였다고 정당화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의 경우 가장 심각한 혐의는 부인했지만 선발 및 징계 체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은 인정하며 자신의 임무는 질서 유지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고 1945년 12월에 처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폴켄라트와 헤르타 보테 등 다른 경비원들도 베르겐벨젠에서의 업무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에서 성적 학대 혐의는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성적 학대와 관련된 에웁세 헤린넨과 카폿의 행동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원 기록, 징계 기록, 의료 기록이 수집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기록은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입니다. 적십자사와 관련 위원회의 일부 보고서에는 강제 노동이나 식량 중단 위협 속에서 교도관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았다고 보고하는 수감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는 여성들의 성적 처벌 관행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를 때리고 의료기구로 상처를 내고 뜨거운 금속 물체로 낙인을 찍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폭력을 징계 조치 또는 정기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여러 시설에서 일부 교도관들이 자신의 위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수감자들과 종속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파일에서 친밀한 개인적 관계로 묘사되었지만 직접적인 간갑, 호의 교환 또는 구금 환경으로 인한 대처 방식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펜스부리크 재판 기록에 따르면 여러 여성이 의무실에서 수감자들의 옷을 벗기고 묶고 구타하는 처벌 과정을 조직한 혐의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일부 진술에 따르면 의료진이 이 과정을 목격했다고 하며 이는 수용소 내 여러 구역 간의 작전적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전쟁 이후 몇 년 동안 경비원들의 행동과 관련된 기록들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물적 증거 부족이나 나치화 담당 당국의 기소 의지 부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몇몇 기록들은 1990년대까지 기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 최소 500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그중 약 80명은 전쟁 후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소 내용에는 명시적인 성폭력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인 진술에는 그러한 행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 발견된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자행한 성폭력은 직접적인 강압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 교도관이 남성 교도관의 중개자로 이용되어 다양한 구실로 특정 수감자들을 강제 이송하여 합의되지 않은 의료시술, 불임수술 또는 실험적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조장하는 제도적 절차의 존재를 보여주는 공식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시설에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용소의 운영 환경 덕분에 경비원들은 특히 중앙감시에서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강제 수용소 체계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내부 위계 질서가 특정 인물에게 타인의 즉각적인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권위는 종종 비공식적이었지만 처벌, 강압, 그리고 학대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행정기록, 국제감시단 보고서, 그리고 선서 진술서는 성적 예속의 역학에 여성이 직접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실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재 입수 가능한 문서로는 정확한 사례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증언, 장소, 이름 그리고 수법의 유사성은 반복적인 양상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핑크 트라이앵글, 동성애자를 겨냥한 나치의 사냥.
나치 정권 하에서 남성 동성애를 범죄화한 것은 주변적이거나 우연적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헤게모니적이고 군사화되었으며 다산성을 갖춘 남성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독일 사회의 인종재생과 도덕적 정화라는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제국의 이념적 논리에 따르면 동성애는 개인적인 일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생산 장치와 독일 국민의 생명 정치적 규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가능하게 한 법적 틀은 1871년부터 시행된 독일 형법 175조였습니다. 이 조항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범죄화했지만 역사적으로 그 적용은 모호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의 부상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35년 독일 정부는 175조의 급진적인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은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으로 해석되는 암시, 몸짓, 눈빛만으로도 수사, 고소 또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0만 명의 남성이 성적 지향성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5천 명에서 1만 5천 명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유니폼에 역분홍색 삼각형 낙인을 찍혔습니다. 이는 이미 잔혹한 강제 수용소의 위계 질서 속에서 그들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만드는 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낙인 때문에 이들은 다른 박해 집단의 희생자들 사이에서조차 수감자들 사이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박탈당했습니다. 동성애자 수감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작업, 즉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채석장, 화장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체계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전후 기록에 따르면 수감자들 사이에서조차 분홍색 삼각형을 착용하는 것은 조롱, 고립,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국민의 생물학적 적으로 여겨졌으며 국가의 인종구조를 타락시킨 타락한 자들로서 모든 형태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폭력은 이러한 징벌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친위대 SS의 암묵적인 허가를 받은 포로와 경비병들은 동성애자 수감자들을 강간, 공개적인 굴욕, 그리고 모범적인 처벌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서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종의 징계적 구경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행위는 제도화된 공포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부엔발트와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가장 잔혹한 성적 억압 방식 중 일부를 자행했습니다. 부엔발트에서는 동성애 수감자를 강제 거세하는 구체적인 관행이 기록되었습니다. SS 군의관이었던 에르빈 딩슐러 박사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최소 300명의 수감자가 가석방이라는 거짓 약속과 함께 자발적으로 거세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수술 도중 사망하거나 수술 직후 처형되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같은 수용소에서 덴마크 의사 칼 베르넷은 동성애에 대한 호르몬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SS에 의해 특별히 고용되어 활동했습니다. 그의 실험실은 수감자의 사타구니에 합성 테스토스테론 캡슐을 이식하는 것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심각한 감염, 조직괴사, 그리고 만성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베르넷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연합군에 의해 잠시 억류되었지만 탈출에 성공하여 1960년대 사망할 때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처벌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시대의 박해와 그로 인한 낙인 때문에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고국에서의 보복이나 사회적 소외를 두려워하며 침묵했습니다. 다른 박해 집단과 달리 동성애자들은 탈나치와 당국으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175조가 1969년까지 유효했고 1994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언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인 피에르 젤은 슈르맥으로 그리고 부헨발트로 추방되었습니다. 자서전 사크나 피에르 젤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에서 그는 훈련된 개들이 경찰관들 앞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잡아먹는 처형을 목격해야 했던 경험을 회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수십 년 동안, 심지어 가족 내에서조차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은 하인츠 해거, 요제프 코하우트의 가명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분홍빛 윙켈을 가진 남자들 뒤에 맨나 밑댐 로사 윙클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화된 성고문 시스템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에는 붕괴 직전의 강제 노역, 극심한 박탈, 그리고 카포와 의사들에 의한 반복적인 성폭행이 포함되었습니다. 거세와 실험적 치료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작센하우젠에서 프리드리히 메네케 박사의 진료 기록은 완전한 고립에 기반한 정신적 관찰 방법을 보여줍니다. 많은 동성애자 수감자들이 굴욕적인 심리 검사를 받거나 마취 없이 화학실험 대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영구 불임 수술이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에 대한 공식 문서는 의도적으로 파편화되었습니다. 수많은 파일이 전쟁 말미에 독일 당국에 의해 직접 파기되었습니다. 은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도적 은폐였고 둘째는 사회적 은폐였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동성애자에 대한 성범죄는 별도의 범죄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법 용어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박해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야 독일 의회는 나치 시대에 선고된 형벌 175조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2017년에는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이 마련되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현재 부엔발트와 작센하우젠에 보존된 기록 보관소는 원본 자료의 극히 일부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희생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은 매우 부족한데 이는 생존자들의 고령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해방 이후에도 그들에게 얽힌 트라우마와 낙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의 일부 유족들은 추방이나 사망의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홍색 삼각형은 홀로코스트 당시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서서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의 기념관에는 저항과 역사적 정당성의 상징으로 분홍색 삼각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홍색 삼각형을 가시화하는 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기념기관, 그리고 나치 대량 학살에 대한 공식 기록에서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3제국 하에서 동성애자 수감자에 대한 성적 박해는 고립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생식적 남성성을 정상화하고 성적 일탈을 근절하며 독일 사회를 생물 정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신체 통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남성들에게 가해진 폭력은 수십 년 동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체계적으로 부인되었습니다.